You don't know. 오늘의 방송 논제는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탄입니다. 1탄.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부분은 1탄이고요. 2탄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뭐 각 정당 지지자분들은 너무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시민이 보는 입장이니까요. 첫 번째 영상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피해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피해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서도 잘 거론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드렸죠. 기소 전 단계가 아닌 공판 중심의 기사와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니면은 피해사실 유포죄에 대한 처벌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그러니까 서초 집회에서 최민희 전 의원님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피해사실 유포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되게 피해사실 유포죄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셨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최민희 의원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저는 뭐 경상도라서, 경상도에는 자유한국당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자유한국당 좋아하시고요.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몸속에 태생부터가 자유한국당이세요. 가끔씩 이제 정치적 의견 부분이나 이제 이번 조국 사태 때문에 아버지하고 말도 말 섞다가 조금 의견 차이 때문에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자기들 주장을 이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 정도는 또 이렇지 하는, 그렇게 사고는 꼭 가지고 계세요. 그걸 이제 어떻게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완전히 꽉 막힌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저희 아버님은 자유한국당이시라는 거. 보수세요, 보수. 그냥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이고, 항상 불안하시고 마음을 조아리시죠. 진보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불안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겠나,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항상 맴도시는 부분이, 여기 경상도 지역의 꼭 그렇진 않지만 경상도 쪽의 이제 한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그분들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를 이어왔기 때문에 쉽사리 설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에서,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디 쪽이냐면 결국은 한 30, 40대? 40대 정도의 중도층이겠죠. 중도층.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중도층을 타겟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당 차원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 중을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자유한국당이 꼭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제 나이가 42인데요. 정말 보기 싫은 장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예전부터 지켜본 바로는 종교에 기댄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종교적인 부분은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정말 보기 싫거든요. 이명박 때 기억이 나는 게 사진 한 장이 기억나요. 이명박이가 그 종교 모임에 가서 이래가지고 막 찍은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 이 사람 진짜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명박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박근혜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황교안 그분이 절실한 또 종교인이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시는데 분명히 기독교가 지금 요번에 10월 3일날 강화문 집회에 나왔던 부분은 개신교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개신교가 뭔지. 저희 일반 무교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개신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개신교가 기독교에서 분파된 거더라고요. 정확하긴 모르지만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다는데 뭐 다 각자만의 교리가 있겠죠. 그뭐 이단이다 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교는 제가 막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 여기서 뭐 그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종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게 있잖아요. 불교를 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를 가도 그렇고 타인을 사랑하라 아니면 남을 사랑하라 뭐 이런 식의 대전제가 항상 깔렸죠. 근데 이번에 참여한 종교 정광훈 목사입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남이면 적이에요. 적. 아주 듣기 불편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종교적인 믿음과 뭐 자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큰 뜻에서 기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큰 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념이라 생각도 하고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념을 표출해야 될 종교인들이 정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타락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좋으신 분들 많겠지만 종교 얘기하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종교인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기보다는 조금 따가운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언론 기사들을 워낙 많이 사회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성문제든지 종교인들을 뭐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돈을 사기를 치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종교 쪽에서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그 틀에 얽매여서 같이 간다는 부분이 정치인인지 이 사람들이 종교인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종교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고 다르게 어차피 알거든요.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집회를 했을 때 집회의 파괴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싸움을 안 해본 사람들하고 차이겠죠. 이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하면서 성장한 그러니까 완성된 정부예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게 몸에 배었던 사람들의 이 집회 능력과 이제 확장 능력을 맨날 이제 가부좌 틀고 양반 흉내 내면서 내가 보수네 나는 그놈하네 이런 표현을 하던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자유한국당도 알 거예요. 알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비교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신교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신들의 위축된 모습을 조금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었지 않나 싶은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한두 번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유한국당의 집회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자유한국당이 숨는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리더고 누가 주장을 하는 그 근원지인지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가 대장 같아요. 황교안이나 나경원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같고요. 그냥 교인 같은 느낌? 정광훈 목사가 판 깔아주면 그게 올라와서 한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국회의원인지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무슨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세요? 돈을. 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정강호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아유 정말 참 종교인들 스스로가 다는 아니겠지만 정강원 목사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요. 참 말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개신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임을 가지는지 그 사진을 봤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얹혀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부분은 뭐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와 정치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옛날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는 거. 특정 종교에 대해서 너무 기대어서 가지 말라. 이게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문제점. 보수로서의 힘을 보여주는 아니면 세력을 보여주는데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좀 많이 길었죠. 두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전 정부와의 관계가 너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70~80% 이상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인지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지금 눈앞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내지는 선긋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하나라도 힘을 모아야 되는 지금 시기에서 아쉽죠.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계속적인 지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조금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파괴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말로 데모도 잘하고 집회도 좀 그나마 잘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그런 지지 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놓고 싶지는 않는데 또 놓을 수밖에도 없고 놓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분명히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어느 순간 언제가 때가 되어서 합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긴다는 데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1야당으로서의 야욕이 중요한지 아니면 선을 긋는 게 우선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기준점에서 본다면 전 정부에 대한 잘못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지지층의 규합을 위해서 쉽게 그 선을 긋지 못한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두 번째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층과는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돕기 힘들죠. 그럼 세 번째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의 문제점이 많은 폭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화력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 화력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기가 아닌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요.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황교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경원도 그렇고 뭐 지도층들이 전부 다 조금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폭탄들이 지도부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공격받을 사람들이 지도부로 있으면 결국은 그 지도부가 자신들이 해야 될 말을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했을 때 그대로 대받아치기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항상 말싸움에서 져요. 그걸 보고 있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은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아 정말 짜증난다고. 말을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냐.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공격당할 게 많기 때문에 위축되는 겁니다. 어차피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의 자녀들 문제, 그 다음에 황교안 관련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 문제, 피부병으로 군대를 안 갔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의아스럽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개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이제 검사 시절에 이제 유언장 위조 관련 부분, 장제원 아들 부분, 뭐 다 하나하나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대받아치기 가장 좋은 소스를 스스로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꼭 어린 사람들, 한 30대, 40대의 어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꼭 좋다, 그러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흐름상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젊은 층들의 국회 진출, 정계 진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막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시대의 흐름을 캐치를 못하고 또 그 속도를 따라가는데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죠. 40대가 넘으면 제품을 만지고 전자제품을 만지는데도 컴퓨터를 만지는데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정치도 그 시대에 따라서 따라가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데 순응할 수 있는 정치적 매개체가 필요한데 소스들은 만반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소스를 잘 활용해서 나아갈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외국도 지금 거의 40, 50대 대통령이 나오고
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을 보면 거의 60대예요, 60대. 작게는 50대, 뭐, 제가 뭐, 국회의원들 나이대를 뭐 조사해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노땅들이에요, 노땅들.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모색하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으로 많은 나이를 한번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한나라당의 다섯 번째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뭐 단기 중기 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에요. 외교 문제,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교육 문제, 여기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뭐 정책이 보이는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정책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현 정부 얘기만 문제점으로 잡고 그냥 지적하고 비판하고 오로지 그냥 비판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보다는 정책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그 정당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지지를 이제 표출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항상 패턴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지금 경기가 사실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태도에서 경기 악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정책과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많이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조건인데도 어떠한 것도 정책적인 제시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당의 힘이 하나로 직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비판과 지적밖에 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이제 능력 문제인 것 같아요. 당 전체의 문제라기보다 이걸 이끌어내고 어떤 부분에서 나아갈지에 대한 정책을 못 내는 것은 결국 지도층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세 번째 문제점이었던 지도부의 문제와 좀 부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큰 소리만 꽥꽥 지르고 정책은 없는 그냥 그런 당으로서의 인식이 크다는 점, 이게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다섯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망언이 심하죠. 자유한국당은 옛날부터 망언이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유 어린 놈들 혼 좀 나야지, 잘한다 이렇게 뭐 보수들이 혼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하면 넘어갔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요즘은 5, 60대들도 막 막말하고 그냥 욕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항상 보면 말을 좀 함부로 합니다.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욕을 하고, 요번에 여상규 법제위원장의 뭐 욕이나 아니면 뭐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장들 국정감사에서 욕,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넘어가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욕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일본 경제 보복에 있어서 가지고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일본 편을 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일본이 이렇게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국민들은 불매 운동을 하자, 아니면 일본 관광 가는 것 부분을 최소화로 하자, 이렇게 서로 단합을 하고 힘을 모으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국민들하고 그 발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제 정부 규제, 수출 규제 조치가 이제 경제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국가적 위기에 놓인 상황으로 이제 언론이나 모든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벌써 이게 두세 달이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있느냐? 지금 따져보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정책에는 뭐가 있었냐? 정책이 아니고 요구가 있었죠. 딱 하나였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하여라. 다른 게 없이 그냥 오로지 외교적 해결을 하여라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어요. 그 주된 원인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잘못을 하였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처사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대정부 공세를 이제 펼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응원할래야 응원을 할 수 없는 입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외교적 해결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일 특사를 파견해라.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풀 수 없으면,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악연은 한순간에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 국민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아베당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국민들과 하나의 발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 편성되는 느낌의 의견으로 보이는 경향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부분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아니었죠. 그냥 정치권적으로 공감을 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외교적으로 풀어야죠. 근데 외교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방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시한 거는 황 대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믿음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그런 거를 물어본다면 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질 못했던 부분이죠. 근데 일본이 반응을 안 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외교적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일본에서의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한국당이 어찌 보면 자충수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은 뭐 결론을 보자면 벌써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의 100일 가까이 됐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하였던 수출 규제 관련 경제 정책이 그 실과 득을 논했을 때 득이 훨씬 많은 부분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사과해라, 아니면 일본을 어떻게든 다독여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상황과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에 대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 과학자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문재인 정권은 100일이 지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은 상황에 놓였다는 게 지금 언론 발표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외교적으로만 풀라고 했던 게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민심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꼭 듣기에는 처음에 일본에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언론에서 발표할 때, 조중동에서 발표할 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반도체는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7, 80%를 좌지우지하는 반도체 경제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반대의 상황이 왔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실다지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큰 틀에는 삼성이라는 회사와 SK하이닉스라는 회사들의 빠른 대응 전략도 주요했지만, 결국은 정부의 안정된 지원 약속과 그 다음에 현 시장을 바라보는,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산통부의 정부 정책이 같이 부합되지 않았다면 이겨내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그 시기를 넘기려고 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게 타당하다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욕만 먹는 형국이 됐다는 거죠.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으로서 원래는 1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냥 한 5개 정도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올바른 방안의 문제 해결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의 집약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 한 5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 있을 6개월 뒤의 총선이나 그 다음에 지금 검찰개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1정당으로서의 주장과 그 다음에 1야당으로서의 자격을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문제점을 알면 해결 방안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언론의 이제 정당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항상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생각하는 게 이제 리서치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 부분은 너무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리서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질문 방법, 그 다음에 채점 방법에 따라서 정말로 생각의 차이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사기관에서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요즘에 최근에 어느 누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이런 이슈를 통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조금은 드러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바꿔서 최근에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틀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정치적 지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인식을 묻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질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일을 잘 못한다고 답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일을 잘한다고 답할 수도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당 지지도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은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에 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다. 30%대, 33%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관련해가지고는 지지율이 뭐 50%대에서 40%대가 떨어지고 40%가 깨어지고 마의 40%가 깨어지면서 35%, 40%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지금 예를 제시한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정당도 심도 있게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있잖아요. 지지층에서도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 당원들은 정당 정책에 있어서 참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시할 때 제시하는 그런 모임이 분명히 있겠죠. 그때 자신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내어놓는 것도 뭐 정당을 아끼는 지지층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보수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소속 요소들이 스스로가 나와야지,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꾸고 한다고 해서 보수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요소는 결국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요. 그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이 없다면 결국은 야당은 야당인데, 제1야당은 야당인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1야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결국 그 말인즉슨 정부의 정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과 지적만 할 수 있고 그냥 소리는 키우는데 결과물은 없고 자신들의 주장은 정책에 담기지 못하는 그런 허물뿐인 1야당으로서 밖에 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을 했으면 하는 게, 그런 뜻에서 오늘의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을 통해서 그 자유한국당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의 일원, 그 다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의견을 개진해 보았습니다. 그냥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딱 맞춰진 그런 느낌이 아닌 좀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한데 너무 틀에 맞춰서 딱딱딱딱딱 말하는 게 사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냥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유튜브의 묘미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실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즐겁게 봐주세요. 하나하나. 다음 영상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